질문과 토론도 유리학교 주제가 아마 꽃을 피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계속 봤듯이 불쑥 말씀하지 마시고 손들어서 저한테 일단 허가를 받은 다음에 승인을 받는다. 그렇게 질문에 적절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좀 길어질 것 같고 몰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 안하게 생각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유리학과의 박사님입니다. 우리 권선생님이라고 상대주의로 갈 수 있어요. 상대주의로 반드시 흉내를 해석의 그 여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 아까 제가 지워버렸네. 첫 1차 레벨, 2차 레벨의 그 센티먼트가 반성할 때 어떤 그 간섭적인 그 규약이나 관행에 따라서 규범에 따라서 평가한다는 거. 근데 그 규범은 이제 그 규범이 범문화적이고 초보편적이면 상대주의로 갈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기바드가 좀 더 명쾌하게 휴움을 대변해줬는데 그 놈이라는 게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의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놈 익스프레시비즘. 그러니까 그걸 휴움을 좀 더 분명하게 말해준 것 같은데 규범 상대주의라고 할 수 있고 휴움은 근데 자기가 상대주의다 이런 말을 안 하니까 우리의 해석에 달려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볼 때는 상대주의다. 이제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휴움을 상대주의로 해석 안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덕 실제론으로 이제 해석하면 성향으로 어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성향으로 있는데 어떤 적절한 조건이 주어지면 모든 인간이면 누구나 동일하게 반응을 한다. 그래서 보편적이다. 그렇게 보는데, 근데 공감 이론이라는 게 그 휴움이 스스로 이게 편파성 문제를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감은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차이나보다 잉글랜드에게 더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래서 이 편파성의 문제를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제시한 게 제너럴 포인트 오브 뷰에 따라서 그 감정을 느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규범에 따라서 느껴라. 근데 그것도 상대주의를 벗어날 수 없지 않나 싶어요. 거기에 따라서 자꾸 이제 좀 듣다 보니까 자꾸 막 쳇바퀴 돌듯이 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회의 규범에 따라라. 그런 한 점에서는 일정 정도의 보편성을 좀 옹호하는데 그 사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리키는 의미가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요 안위를 얘기하는 건지, 이 대학을 얘기하는 건지, 이 국가를 얘기하는 건지, 대륙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전 인류를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 박상 선생님 이야기를 보니까 전 인류가 동의할 수 있는 놈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 그거죠. 그럼 왜 전 인류가 특정한 놈을 갖다가 옹호하고 특정한 것을 미시어스하게 보느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그 경험론자들의 기본적인 인식론 구조에 대해서 설명이 될 수 없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좀 써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해하겠으니까 그 휴움 같은 이제 그 경험론자들이 가령 이제 X는 아름답다라고 할 때도 이제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 구조가 라이트다, 옳다, 그건 아까 라이트, 비셔스 쓸 수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객관적인 대상이나 행동인데 이제 이 형용사는 이것이 이제 문장은 사실 이 X에 대해서 이제 주어지지만 실제로 이것은 X의 속성이 아니고 맥락수 이거는 이제 이 말을 하는 이제 화자의 감정에 이제 달려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상대 분명함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왜 모든 사람은 보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4번 강의 들었던 그 소개에서 주로 내보니까 결국은 자연적으로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을 뿐이다. 그게 이거다 그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아주 보편적이라는 말씀이죠. 그 말은 뭔가 하면 결국은 모르겠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그게 솔직한 거지. 뭐 선생님 저번에 뭐 해결처럼 좀 뻥쳐서 뭐 이렇게 크게 뭐 있는 듯 하는 것보다는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이 분위기에 좀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예. 다수가 이제 뭐 회계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이 놈에 제가 따르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한 것인데 예. 그리고 그래서는 참 비교해볼 게 해결까지까지 않더라도 칸트 같이 예. 분명히 어떤 인식에 있어서의 주관성을 얘기하지만 도덕에 있어서는 그 객관적인 타당성을 얘기하려고 했던 그 노력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흉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고 왜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선하다고 부르고 왜 이런 행동을 악하다고 부르는가 했을 때 그냥 그게 자연이 우리를 뭐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참 이게 참 뭔가 좀 되게 찝찝하다는 거죠. 자연이 그렇게 찝찝. 그건 맞습니까? 근데 자연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건 맞습니까? 근데 자연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아까 도덕은 느낌의 사실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제 예를 들면 아까 그 살인의 그 장면을 보고 거기서 어디서도 그 비셔스 사악함이 그쪽에 사태 자체에 있는 건 아니다. 어디 있냐면은 당신 자신 속을 봐라. 그 속에서 하면서 그 느낌 뭐 그냥 그 저기 경멸과 그런 경악의 그런 느낌 있잖아요. 끔찍한 느낌. 그게 바로 사악함을 말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 혼자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왜 느낌의 사실이냐면 적어도 살인의 경우에 있어서 전 인간이라면 그 사람을 죽인 그 행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그 경악의 반응을 동시에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보편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그렇게 만들어줬다. 예를 들면 왜 인간은 그렇게 동시에 같이 느끼느냐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면 자연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 얘기에 대해서 더 이상 경험론자로서 말할 바가 없다 하지만 근데 그런 보편적인 사실이 있잖아요. 당신 자신 속에 여러분들 속에 동시에 그 동일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동일한 반응이 일어나는 왜 그게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실제 한다는 거죠. 동일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보니까 그렇더라 말이야.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쭉 보니까 인간은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하도록 돼 있더라. 내가 쭉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역사적으로 경험론자가 그렇게밖에 이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객관적 사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경험상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해온 게. 무서워서. 예, 스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교양교육대학 문성호라고. 예. 방금 그 말씀하고 연결해가지고 예. 도덕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다. 예. 팩트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제 팩트라는 것은 이제 대응하는 참 거짓을 가릴 수 있는 문제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팩트는 진위를 가릴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팩트가 아닌데, 근데 그 바깥에 있는 objective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객관적인 팩트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팩트. 사실은 사실인데 내 속에서 감정적 사실이라는 거죠. 거기서 그럼 도덕적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행위는 팩트죠. 근데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버추 이론으로 가는 게 옳고 그름이라는 도덕적 평가는 행위자 자신 속에 있다 이 말이 우리 휴메의 윤리학은
행위 중심이 아니라 행위자 중심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죠. 성품 이론. 제가 들으면서 예. 아까 사악함을 예.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그 나무 이야기도 하시고 예. 부모 사례 예.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도덕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도덕적 행위하고 연결했을 때 예. 행위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사악함을 로크의 제일성질처럼 예. 고체성 같은 경우에 제일성질에 속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외부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제일성질에 해당되는 건데 사악함이라는 것을 도덕적 행위에 대해서 견주어 본다면은 행위가 제일성질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건지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은 예. 저는 떠올리기를 돌기야스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사악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하는 사람과 그 사악함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각각 다르게 받아들인다면은 그 사악함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인식할 수 없고 전달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맨 처음에 브로디아스 출발하는 데서 사악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예. 저는 연결이 그렇게까지 연결이 됐는데 그런데 이것을 로크의 그 제일 성질처럼 사악함이라는 게 그 도덕적 행위에 내재해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도덕적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근데 근데 예.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저기 이제 권혜정 쌤 예. 쓰신 거 X is beautiful. 그럼 beautiful이 X와 별개로 있는 게 아니라 X 대상 속에 안에 들어있는 게 예. 되겠죠. 예. 예. 그 휴먼 분명히 그 이제 그 스탠다드 오브 테이스트나 그런 부분에서 뷰티가 그 대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말합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름답게 느낀 그게 아름다움이지 그 아름다운 대상 꽃이나 뭐 그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름답다고 저 대상에다가 뭐 현상학적으로 말하면 그 의미 부여 그럴 때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현상학적으로는 의미 부여라고 할 수 있고 영미 철학에서 그걸 이제 프로젝티비즘이라는 거예요. 투사주의.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있고 옳고 그르고 이런 속성은 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다가 프로젝트 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 없는데 그래서 이제 뭐 맥기의 에러 시어리 이런 것도 그거 이제 왜 에러냐면은 저 대상 속에 없는데 마치 대상 속에 as if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프로젝트 해 넣어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류라는 거거든요. 에러스 이런 그 오류라는 게. 근데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 밖에는. 근데 어디냐면 내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행위랑 그 관련해서는요. 그 윤리학에서 그 휴메의 그 이론을 이제 동기주의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행위 옳고 그름이 행위는 그 결과잖아요. 그 행위자가 품은 의도에서 일어난 결과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도에서 나온 결과인 게 행위잖아요. 근데 휴음은 그 동기주의니까 윤리학에서 그래서 어떤 동기, 사악한 동기에서 그게 나왔냐 안 왔냐 그렇게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 근데 아까 권혜정 씨 칸트 이야기 하실 때 저는 그 말씀하고 제가 질문 드린 거하고 연결해가지고 보면은 내 안에 아무리 아름다움이라는 감정이 있고 사악함이라는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바깥에 외부 어떤 대상에 의해서 아름다움이라는 감정이나 사악함이라는 감정 이런 것들이 촉발되지 않으면은 그게 가능할까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깥에도 도덕적 행위에 있든지 그 행위자에게 있든지 또 행위자를 보는 주체인 나에게 있든지 그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지만이 그런 좋은 질문. 가능할 거. 그 촉발 정도를 아까 이제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성지, 2차 성지를 적용하면, 그러니까 그 저번에 제가 그 2강의에서 외부 그 대상 설명할 때, 그 2차 성질 같은 거는 그 속성을 이해하는 데서 2차 성질 같은 거는 인정하죠. 그 아름다움에서 빨갛고 뭐 그 어떤 그런 성질들 있잖아요. 그 2차 성질은 그 1차 흠도 이제 그 1, 2차 성질을 인정하는데 그 부분은 인정 안 하죠. 그 대상의 그런 성질이 그
우리에게 촉발하는 힘이잖아요. 그 정도는 인정을 하죠. 근데 그게 이제 그게 감각, 힘을 인상으로 인상 정도는 우리에게 전달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아름답다, 어떻다라는 그런 그 평가는 우리 쪽에서 나가고 저쪽에서 촉발되어 오는 거는 그 임프레션, 인상, 그 각각의 그런 감각적인 인상, 그 정도가 촉발되어 오는 거죠. 그런 구조가 있다 그런 것까지는 안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촉발되는 거는 감각적인 임프레션.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도덕이라고 하는 건 없다. 도덕적인 것은 없다. 네, 도덕적 사실. 도덕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있다는 거죠. 예. 네, 그 말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왜 도덕적이어야 한가 이렇게 질문을 못 하고 예. 우리는 어떻게 가운데에서 도덕적이라고 가운데 닫고 부르는 하는가 그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번에 퍼스널 아이덴티티, 자아동일성, 또 어디서 휴미 계속 이제 버벌, 뭐 언어적이고 컨벤션 이런 컨벤션의 문제다, 버벌한 문제다. 이게 사실 우리가 뭐 도덕이니 진리니 아름다움이니 동일하다는 것 이런 것들 규약적이라는 거 우리가 살면서 그냥 이런 경우에 이런 거를 동일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이런 사실은 엄밀하게 그 퍼펙트 아이덴티티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데 증명할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러하면은 우리는 그거를 동일하다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금방 선생님 말씀하신 게 아주 이제 경험은 바깥에서 심플하게 말하면 그렇게 불리는 것들만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엄밀하게 인것이 것보다는 조금 이제 위험한 그 쾌락주의하고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결국 미추에 대해서 이제 나한테 쾌를 주는 미고 이제 불쾌를 주는 추인 것처럼 가령 도덕적인 것은 남에게 이제 승인을 받거나 해서 이제 안타까게 받게 되고 아니면 디스플레이를 했을 때는 나는 휴일리티 받게 되고 상당히 이것도 이제 좀 마음이 해당하는 감정에 따라서 도덕성의 부가 그 쾌락이 이제 만약에 주관주의적 쾌락주의라고 하면은 그거 휴먼 안 받아들일 것 같고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 궁극적으로는 자연이다 했을 때 그 자연의 가장 궁극적인 사실이 쾌락입니다. 휴먼들은 플레저. 아까 말씀하신 행복하고. 예. 그래서 이제 모티베이션 이론 그 동기 이론에 가면은 우리로 하여금 사실 촉발하는 게 쾌락이라고 해요. 휴먼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뭔가 이거를 할까 안 할까 그 동기를 부여하는 그 단계에서 헤도닉 플레저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나한테 프로스펙트 오브 플레저 앤 페인이 궁극적으로 나를 뭔가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고통을 줄까 쾌락을 줄까 하는 그 전망을 따져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고통을 줄 것 같으면 어벌전 뒤로 물러나고 배척하고 쾌락을 줄 것 같으면 싹 당겨서 가고 그렇게 해서 행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동기론에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the prospect of pleasure and pain 그걸 헤도닉 프린시플이라고 이제 교육학자들이 그러는데 그게 이제 플레저인 거예요. 궁극적인 자연 그를 조금 더 하면은 나한테 즐거운 쾌락을 줄까 아닐까 거기서 모든 동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쾌락을 줄 것 같으면 추구하고 고통을 줄 것 같으면 피하고 거기서부터 동기가 시작되고 인터랙션 공감도 사실은 거기서 가능한 거죠. 근데 그게 휴먼 네이처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자연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쾌락주의를 만약에 그냥 그렇게 구분 안 하면 주관적 쾌락주의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고 이렇게 다 다르는 게 아니라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딱 돼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자연적이라는 그 말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그게 최종적인 그 프린시플이에요. 인간이 뭔가 하고자 할 때 최종적 궁극적인 프린시플이 그 플레저 앤 페인, 플레저를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거기서부터 다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 들으니까 휴음의 그런 윤리학의 바탕을 두면 이 사회의 도덕적인 여러 가지 측면을 설명하기가 혹은 그 어떤 기준을 세운달까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인위적, 아티피셜 이런 게 나오는 게 그 원리만 따르면 완전 뭐 동물 세계나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아까 요 어디에 보면 이성이나 반성 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휴미 말을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면 왜 그 말 하냐면 여기서 인위성, 아티피셜 버추가 휴먼한테 중요한데 인위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T533에서 534쪽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인위성은 그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정념, 그 아까 플레저 페인을 추구하는 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그 정념이나 동기를 바꾸어서 새로운 동기로 만드는 이성이나 반성 속에 존재하는데 이제 그 이성이나 반성이 어떤 식으로 그걸 깨닫냐면 정념을 따라서는 정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이성이 인식하고 이성이 이제 여기서 휴미 이성이 인정했다. 이제 그런 해석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가만히 정념하는 대로 내버려 두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정념을 따라서는 정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이성이 인식하고 다른 방도를 찾는 데서 아티피셜한 게 나온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위성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정념이나 동기를 바꿔서 이렇게 뭔가 억지로 바꾼다는 거죠. 그냥 자연적으로 인간 본성상 냅두면 뭐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그대로 쭉 가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저스티스라는 정의라는 원칙에 동의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사회가 유지가 되지가 않으니까 분쟁만 있고 뭐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성이 개입을 한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할 말은. 그래서 윤영환입니다. 예. 동양철학, 서양철학을 같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우선에 경험론이 아무리 정치하게 이야기하고 설명을 해도 경험론은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선 57페이지 이런 타이틀부터 정념의 노예로서 이성인데 일반적으로 이성이라고 하는 개념, 이성이라고 하는 언어 분석하면 정념의 주인으로서의 이성이지. 이게 어쨌든 휴미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어쨌든 경험론의 입장에 있으니까 이 궁색한 이런 타이틀을 걸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내 손가락 하나 손에 다치는 게 이게 뭐 동양철학에서 아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성선설, 성악설을 셀프 인트레스트, 이기적인 기본적으로 인간이 그 행위나 그 어떤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감정 그게만 충실했지 그 감정을 좀 더 본질적으로 파고드는 인성에 대한 탐구가 부족하니까 항상 이런 결과는 똑같이 아무리 정치학의 이론을 정리해도 그 인성에 대한 본성에 대한 더 구체적인 탐구 성선설, 성악설, 성경향설 성타블로나사 뭐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게 좀 더 그 전제를 하고 그 탐구에 따른 그 경험론과 그다음에 이런 어떤 이걸 하면 이런 게 없다고 보는데 휴머의 그 경험론에 집착하는 뭐 휴머의 한계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는지 하고 하나만 좀 하고요. 하나만 하고 이것도 일단 잠깐만요. 대답을 먼저 듣고 그다음 질문을. 그러니까 그 유사되는 질문이 그 안중근 이사가 이등방문을 처단을 했을 때 사인입니다. 그
일본인 대다수가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로 볼끼고 한국인은 대다수 그 영웅으로 도덕적으로도 극히 정당화 이상의 평가되는 걸로 보는데 그 예를 들어 안중근 이사가 죽이고 싶은 이등만 공의가 옆에 절벽에 떨어지려고 할 때는 안중근이 감히 그 이등광기를 살려놓습니다. 그 모든 행위에 살려놓고 그 네가 왜 내 손에 죽느냐 하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국력과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도덕적인 행동이 극단적인 그 처단으로 나왔고 또 그 처단에 대해서 일본인은 그 테러리스트로 보고 또 한국인 중에도 일부 가톨릭 사회에서는 이런 안중근 이사의 그거를 분명히 가톨릭에서 제명을 시킨 상태였습니다. 1970년대까지도 70년까지도 그러니까 이 사태를 휴음을 어떻게 해석을 그 마지막 거 먼저 제가 답을 하고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그 말씀하신 그 얘가 이등 방문을 뭐 그게 테러냐 그냥 그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감 이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자기의 공감이라는 게 이제 편파적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속해 있는 그 사회의 어떤 규범에 따라서 공감을 느낀다고 휴미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민으로서 우리 사회의 이익과 관련해서 공감을 느끼게 되니까 그 안중근 의사의 그런 그 암살이 우리는 잘했다고 공감을 느끼겠죠. 어프로발, 아까 말씀드린 어프로발의 반응을 보내겠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자민족에 대한 그거니까, 저 살해다라고 디스어프로발을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상대주의라는 말씀이 이쪽에서는 옳은 게 저쪽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감에 의존해서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그 상대주의가 아닌 경우, 이제 그 초보편적으로서 살인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경우가 옳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근데, 그 부분은. 예?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종교적인 입장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떤 사회나 시대나 문화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휴미 그래도 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국의 이익에 준해서 그 편파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감적 반응이라는 것은 안중근이 우리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대부분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의 경우. 대부분이라 하지만 소수주는 일본인 중에도 이등만공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친일파들은 이등만공의한테 가서 또 오히려 칭찬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굳이 한국을 편갈라 가지고 상대주의로 이렇게 볼 수도 없다는 일본인들 중에도 이등만공의를 죽여야 된다 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서라도 이제 민족을 떠나서도 정의의 차원에서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의 그 차원이 아니라 그 경우 그래서 상대주의가 아닌 경우로서 어떻게 제안을 하신 건가요? 네. 일본인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등만공의는 우리 자국인이지만 그거는 전쟁을 야기시키고 그걸로 해서 그 일본에 이익된다고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일본의 수치다 오히려 위험하다 해서 더러 한국 독립운동 편에 서서 이런 일본인들이 있다니까요.
민족을 갖고 그냥 우리 그 상대주의로 그 상황에 따라 그런 게 지금 말씀하신 게 말씀드십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게 상대주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저기 그리고 인성에 대한 인성에 대한 탐구가 부족하니까 그런 이런 결론이 나온다. 그 이제 뭐 직접적으로 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런 탐구는 안 하지만 그 인간 본성에 관한 논거잖아요. 그 책 제목이. 그런데 그 동양 철학하고 어떤 접목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성이라는 그 부분이 저기 성향 서양식으로 하면 디스포지션이라는 성향으로 보면 그 유사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성향적인 게 있다. 그래서 전체가 그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은 그 동일하게 이런 반응을 나타내고 저런 조건이 주어지면 뭐 아까 그 플레저 페인 그것도 그런 부분은 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잠깐만요. 다른 지금 시간이 지금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일단 권 선생님 손도 제가 겹쳐있고요. 학생들 중에 혹시 질문하고 심사했어요? 일단 2번으로 제 이야기 해볼게요. 고생 먼저 질문하시죠. 저는 구독교원이나 스타시원들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선생님 설명을 듣고 이렇게 흉을 들으면서 인간이 타고난 품성은 굉장히 자연적인 공경에 따르기 때문에 고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자연적인 덕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결국은 교육을 많이 강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위적인 덕을 아이들한테 적극적으로 가르치려 할 때도 앞 시간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동체 속에서 어떤 역할문화를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서 또 상상력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해결될 때 도덕적인 추론이나 상상을 통해서 또 그게 공감처럼 이렇게 가야 되고 하는 부분을 할 때 휴미 활동하던 시대가 18세기 후반에 계몽주의가 많이 했었다면 이 자연적인 품성을 도덕적인 품성을 이렇게 기를 수 있는 방법이 휴미에 따라서 만약에 사회적에서 승인을 하고 승인을 하지 않고 하는 것도 아이가 의식이 없을 때는 모르거든요. 공동체의 어떤 승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러면 단계별로 만약에 교육을 시킨다면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가야 될 일인데 좀 구체적으로 좀 그 교육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시기나 이런 것들을 논한 부분들이 있는지 요거 하나씩 질문하고 또 하나는 이건 제가 선생님이 흉을 전공하신 분으로서 좀 물어보는데 일반적으로 비교 철학을 하시는 분이 불교의 불교에서 말하는 자아의 실체는 없다, 자아는 없다는 부분하고 흉의 자아는 없다는 부분을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정말 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공하신 선생님으로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만 답변하실 때 혹시 비슷한 민관대 질문인지 좀 헷갈리네요. 두 개도 민관대 질문인가요? 그 교육을 그렇게 휴미 교육이라는 말을 뭐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에 어떻게 해라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교육이라는 그 부분도 뭐 education 한 문장 정도 한 단어 정도 어디서 나오고 오히려 그 correction of language를 교육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게 저의 입장이고 또 최근에 나오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말로 또 언어로 한다는 거죠. 뭐 그 책을 써서 하고 또 말로 하고 다 토론하고 다 이제 근데 인콰이어리 가면은 후기 저서에 가면은 그런 애매성 때문에 교육이란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을 직접 사용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지 어떤 단계 어떤 식으로 하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를 어떤 식으로 공동체 내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시키고 이런 것도 저의 해석이고 이제 버추 이야기할 때 이제 사회에서 요구되는 방식으로 이제 교육 인위적인 덕 이야기할 때 그런 교육 시켜야 된다. 그 정도로 나오지 교육이란 말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나 추론, 상상력 이런 부분에 뭐 리플렉션이 간주하고 반성하는 이런 부분은 꼭 사고 아니라도 뭐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뒤에
처음에는 자연적인 감정을 중요시하게다가 뒤에 가서 이성이나 뭐 예. 사고 개된다고 이렇게 생각된다면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보다는 그게 성장하면서 계속 자기 스스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렇다고 과연 도덕적 감정을 우리가 공동체에서 얼마나 느낄 수 있겠는가. 심리학에서도 네가 다 맞다고 생각돼도 70%가 네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때 그건 인정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아무리 우리가 맞대도 그 사람 인정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인데 그래서 휴움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까 2차 레벨 센티멘트 그거는 휴움이 직접적으로 아주 강조한 부분이니까 두 레벨 거기 반성해서 첫 번째 부분을 스스로 반성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 수련이나 그 통해서 그 디벨롭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처럼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인콰이리 가면은 후기에 가면은 에듀케이션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그러면 휴움이 그러면 참 이상적으로 좋다. 그런데 이제 인간은 그 스스로 그렇게 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아까도 감정의 교정이라는 것도 스스로 교정인 거예요. 그거는 눈치 딱 봐가지고 딱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인커리지블 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잘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소수로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한해서 교육이 그래서 at least correction of language 이렇게 좀 제한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교육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성향이 디벨롭되는 그런 쪽 해석이 더 맞아요. 그리고 아까 그 부분도 저도 그 생각을 처음에는 뭐 불교랑 하도 비슷하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휴움을 먼저 했으니까 나중에 불교를 보니까 정력 다 많이 다른데 그 무아론이라는 게 이제 저번에 제가 자아 설명할 때 이제 순간 한순간에 그 다발에 불과하잖아요. 우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엄밀하게 말해서 없다라고 하는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자성 개념 부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불교에서 그 의미에서 그러니까 다발밖에 없고 그 리얼 커넥션 딱 묶어주는 실체적인 거 없다. 그게 이제 불교에서 자성 개념 부정하는 그거랑 같은 의미 그런 맥락에서 휴움이 그 다발에 불과하다. 실체적인 자가 없다.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 생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거는 인간법칙하고 되게 다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좀 이거는 이렇게 비교될 수 없는데 좀 그런 비교된 책들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휴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 잘 그걸 안 하고 불교 없다라는 그게 너무 이렇게 해서 두리뭉실하게 비교하는 것 같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아까 공감 이야기하셨을 때 승인 사시면서 프라이드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혹시 그 프라이드 자체에 대해서 보면 그 교만이라는 그런 단어도 있는데 혹시 그것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만 우쭐대는 자만심 프라이드가 좀 지나치면 이제 정도 차이에 좀 자만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자부심은 휴움은 자연적인 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겸손하지 못한 교만은 휴움은 겸손은 겸손은 인위적인 덕이라고 했거든요. 휴움은 인간이 그냥 자연적으로 냅두면은 어디까지나 막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엄청 우쭐해하고 남들이 거기다 승인을 해주면은 더 우쭐우쭐해지고 뭐 이렇게 앞되는 그런 본성상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modesty have 겸손하려면 계속 이제 밖에서 교육과 제재가 가해져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라이드하고 교만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공통점 뭐냐면은 남들의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승인이 없는데 교만한 거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승인을 해줘야지 이제 프라이드를 느끼고 교만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휴먼 또 심퍼시라고 해요. 프라이드라는 장에서 프라이드라는 감정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 심퍼시가 들어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심퍼시는 감정의 인터랙션이라는 거예요. 내 남의 그 승인이 없이는 절대로 프라이드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남이 아무도 승인 안 해주는데 자기 혼자 그 프라이드를 느낀 거는 좀 이상한 사람인 거죠. 코렉션이 필요한 그런 그 감정의 코렉션이 필요한 거죠. 그 시간이 지났는데 그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예. 질문이라기보다 코멘트. 아니 코멘트.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또 알아야 될 거고 내 자신도 궁금하고 휴메에 있어서 윤리 도덕이라는 개념이 달리 씁니까? 같은 개념으로 씁니까? 휴먼 에티컬이라는 말은 거의 안 써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좋은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제 윤리하고 도덕을 일반적으로 구분한다면 도덕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신념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그 에틱이라는 것은 그 옳고 그름의 신념에 관한 학문 이렇게 이제 에틱하고 모랄리티를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휴먼 그러니까 학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도덕적 지식이 불가능하니까 휴먼. 그러니까 에틱이라는 성립이 안 되겠죠. 도덕에 관한 학문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성립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휴먼 이렇게 모랄을 쓰지 에틱이란 말은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도덕의 에틱이란 말, 윤리란 말도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번역사기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덕 일반적으로 의혹 윤리 전공하시는 선생님 어떻게 저는 그래서 여기 해결식이 그 어떻게 해결에서는 도덕과 윤리성이라고 합니다. 윤리성이라는 것은 에토스랑 에틱스랑 모랄리티는 칸트가 얘기하는 보편성, 해결의 부분은 그런 건데 그래서 원장님 질문이 칸트가 그러니까 힘이 그런 식의 칸트 해결의 보배라 그런 것들 그러니까 휴먼 이제 트리티즈에서는 모랄리티만 말을 하고 도덕이라는 말을 근데 도덕은 이제 그야말로 상대적일 수 있는 건데 오히려 그 춤이 모랄이라는 말씀이지만 그게 디테일에 같이 인륜성에 가까운 그래서 혼인태라는 그래요. 해겔의 부분에서는 인륜성이 모랄리티에 더 가까운 에토스 관습이라든가 법 같은 거 끝까지 듣다 보니까 이제 흉이 모랄리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의미상은 해겔 부분에서 그쪽 인륜성이 오면은 그 개념은 분명히 확실해집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이 윤리 도덕법 윤리 도덕법 근데 법이라는 것은 외적 강제성을 말하는 도덕하면 내적 강제성을 윤리는 그것을 기초로 하고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너와 나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해결까지 오면은 그 개념이 분명해지는데 이 휴먼에서는 그 개념이 나누어지는지 안 그러면 그냥 도덕이라는 개념으로만 일반 성립해 쓰고 있는 구분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법과 도덕은 구분이 되겠죠. 법은 이제 사회적인 제재를 가하고 그런 처벌과 보상, 그런 외적 제재가 가해지는 그런 부분이고 도덕은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외적 제재까지는 필요 없는 그 정도 구분만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비난을 정치할 분 혹시 계십니까? 인속도덕에 제가 들어봤는데 도덕에 대해서는 순전히 도덕적인 게 어떤 거라고 설명만 하고 예를 들어서 칸트처럼 인간의 본성 속의 모든 굉장히 신성하게 카드처럼 있는 그
결과 뭐 인간의 도덕심 정도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휴 같은 경우에 인간이 도덕적이어야 된다고 마지막에 강조 같은 건 하지 않습니까? 굳이 그런 강조는 하지 않습니까? 도덕이 이런 거다라고 설명만. 예, 그 뒷부분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 금방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맥락은 오히려 그 이제 북투 정론론 시작하기 전에 부관의 결론에서 비슷한 말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가 왜 나는 그 도덕적이 여야 하냐는 질문을 비슷한 질문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 스스로 답이 남한테 그 호의를 사고 싶고 남한테 칭찬을 비난받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나는 그 누구의 호의를 사고 싶어하고 누구의 비난을 두려워하는가 뭐 그런 이제 그 사회 속에서 내가 살면서 남한테 그 비난받고 싶지 않고 호의를 받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나는 뭐 저기 좋게 행위하려고 하고 그런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제가 감정의 적절성이라고 왜 도덕적이어야 하느냐는 문제에서 감정의 적절성이라고 궁극적으로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비난받지 않고 칭찬받고 호의를 받고 잘 살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잘 대처해서 감정적으로 그래야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서로 그래 도덕 감정이라는 게 감정의 적절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칸트처럼 뭐 저 하늘에 내가 왜 도덕적이어야 하냐면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이 내 마음속에 반짝이는 그 양심의 법칙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면 옳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런 신성한 그런 의무감에 사는 건 아니고 그냥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인 존재라는 거죠. 남에게 서로 이제 배려를 통해서 남한테 호의를 사고 남한테 비난받지 않고 서로 잘 살기 위해서 네, 이상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시간은 원장님께서 마지막 멘트를 주시면 그게 제일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진짜로 같습니다. 역시 한국은 아직까지 어서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 학문도 서울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교수, 경민대학교 교수, 제3자가 보기에는 지방대학 교수와 서울의 교수 어떤 차별을 두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양 교수님이 여기 와 주셔가지고 서울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철학 강의 그 내용을 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번에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이번뿐만 아니고 우리 지난 학기에도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양 교수님이 아주 전문적인 연구 경험론 전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심층 깊게 우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 원을 대표해서 양 교수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대구 5회나 내려오셨는데 이로써 오늘로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고 휴음과는 좀 달리 이것은 오늘 끝남으로써 끝나지 않는 내일까지도 이어지는 그래서 작게는 우리 양 교수님과 크게는 서울대학교 혹은 서울 전체 대학과 우리 계명대학이 함께 이어질 수 있는 또 가교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참 보통 마음 가지고는 이 시간까지 참여하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 분들에게
이번에 대표해서 부족한 인사를 감사 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특히 우리 철학과 선생님들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 또 다른 그 분야에 계시는 선생님들 그 참석하셔서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강연을 통해서 제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선생님들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제 연구 폭을 앞으로 더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물론 이번 학기 오늘 끝났지만 다음 학기, 다다음 학기, 그 다음 학기 계속 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양생님 강의는 서울에 가시면 서울대학에서 최고 강의겠지만 이제 우리 글로 키우면 대한민국 최고 강의입니다. 네. 계속 좀 막말 새끼를 많이 치셔가지고 다음 학기, 다다음 학기 계속 좋은 강의 투비 컨티뉴 되시니까 많이 친구들 모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